지기현보다 더한 판사가 나타났어.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을 철저히 무시했다. 김건희만 향해 속삭이는 듯함. 내가 오늘 한 건 할 건데 알지? 하면 알아. 이 눈빛만 교환해도 공모가 될 수 있는 거야. 대통령 취임식에 주가 조작 주범의 아들이 VIP로 초청된 거 공범이라고 만천하에 자백한 여론조사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 와, 이거를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하네요. 저런 논리라면 이른바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샤넬백 아니라 돈을 줘도 무죄. 브로커보다 오히려 낮은 형이 선고. 이게 1년 8개월이면 도대체 뭔 짓을 더 해야만 3년 4년씩 나오는 거냐. 이게 마치 윤석열을 지기현이 구속 취소 특혜를 준 것과 윤석열 한덕수 판결까지 되돌아보면 예측 불허의 복불복 장난과 사법 독립성이 보였지만 사법 방종의 시대가 판사가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냥 세상과 문 닫고 사시는 것 같아요. 세상 물정을 아예 모르는. 이게 전형적인 법외국제에 해당한. 이제 사법개혁은 이상적인 담론이 아니라 절박한 현실적 제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설의 박용현 논설위원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지켜보며 모멸감을 느낀 게 저 혼자만은 아닐 것입니다. 김건희 씨가 저지른 주가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성격의 범죄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 모두가 피해자인 범죄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범죄의 피해자이자 수많은 증거를 직접 보고 들은 국민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판결문은 김건희에 대한 연민과 국민에 대한 모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판결문은 자기 취향껏 쓰는 수필이 아닙니다. 객관적 사실과 엄격한 법리로 구성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인성 재판장의 김건희 1심 판결은 연민의 정으로 쓰인 수필 같습니다. 어떻게든 피고인을 옹호하고 싶은 변호사처럼 억지 논리를 수없이 강변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주권자 국민을 대신해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엄정한 법적 심판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문은 오로지 김건희만 향해 속삭이는 듯합니다. 주권자 국민은 판결문의 행간에서조차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인성 재판장은 권력을 잃어버린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옛말에 형무등급 그리고 추모리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몰락한 귀부인에 대한 연민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피고인 김건희의 혐의 사실들은 V0로 불릴 만큼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을 때 저질러진 행위들입니다. 그 잘못들이 쌓여 권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권력을 잃었으니 불쌍하고 봐줘야 한다는 걸까요? 형무등급, 추모리불량 같은 말은 오히려 권력자라도 비리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게 법적 상식이기도 합니다. 판사 출신 김승훈 의원의 말입니다. 저희가 배울 때는 중재는 엄벌하고 경제는 관용을 베풀라, 저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중재는 권력자의 범죄라든가 화이트 칼라 범죄, 또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범죄는 엄격하게 하라는 건데 그런 거는 언급을 안 하고. 게다가 우인성 재판장은 국정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김건희 피고인의 행위를 개인적 사치행각 정도로 치부합니다.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위에서 국정을 농단한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눈 감고 그저 사치품을 챙겨 자신을 치장하려 한 여인쯤으로 사안의 본질을 비틀어버립니다. 사건의 성격을 낮춘 것이죠. 개인의 잡범으로. 김건희 씨가 국가 운영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일반 국민에겐 낯선 한자말이나 라틴어 격언을 여러 차례 쓴 데 대해서도 판사가 자기 멋에 취해 있거나 뭔가 변명처럼 해나갈 때 하는 우회 논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그런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에 친숙하지 않은 한자어나 라틴어로 본인이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세계에 매몰된 게 아닌가. 우인성 재판장은 선고가 끝난 뒤 피고인 쪽을 향해 인사까지 합니다. 이 같은 재판장의 인식과 태도가 결국 억지스런 법리 왜곡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이번 판결의 법리적 오류와 허점에 대해선 언론에서 이미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대목만 간략히 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유명한 증거 자료가 있죠. 주가 조작 세력끼리 12시에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준비시킬게요. 매도하라 하셈. 이 같은 대화가 오간 뒤 7초 만에
김건희 씨 계좌에서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증거는 숱하게 공개됐습니다. 그런데도 우인성 재판장은 김 씨를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가 공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인정을 하고 있어요. 묵시적, 암묵적, 순차적 공모도 다 공모로 인정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 모여서 우리 주가 조작할 거야 라고 공모한 사람들은 당연히 공동정범이지만 네.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그 사람들과 다시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차적 공모가 암묵적으로라도 눈빛만으로도 야 내가 오늘 한 건 할 건데 알지? 하면 알아. 이 눈빛만 교환해도 공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행행위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공모예요. 대통령 취임식에 주가 조작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이 VIP로 초청된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밖에도 블랙펄 인베스트 패밀리로 불리던 주가 조작 세력의 핵심 인물인 이아무개, 김아무개 씨도 취임식 초청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세력과 공범이라고 만천하에 자백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도 우인성 재판장은 피고인이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합니다. 도대체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명태균 씨한테서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준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미 온 국민이 직접 들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육성이 있죠.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리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권성동하고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가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그런데도 이 역시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수수가 무죄라고 이렇게 판결한 거는 정치와 공천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분이 증거 자료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판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공관위에서 공천을 결국엔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윤건희 부부의 압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뭐 걔네들 말이 많지만 내가 뭐 얘기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난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무상 여론조사를 보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공천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공관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했다 라고 무죄를 줄 수가 있냐 이거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에요. 이거 무죄면 김경 시의원도 무죄. 왜냐하면 그것도 공관위에서 결정한 거거든요. 그렇지. 이 돈을 줬든 말든 간에 야 정치를 몰라도 진짜 너무 모른다. 공관이라는 게 어찌 보면 약간 요식행위거든요. 심지어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계약서가 없으니 무죄라는 논리에는 말문이 막힙니다. 명태균은 국민의힘 관련 기관인 여의도 연구원과는 2021년 4월 및 5월경 각각 여론조사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비슷한 시기인 2021년 6월경 피고인 부부를 만났으면서도 여론조사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저 넥타이 메고 점잖은 톤으로 하니까 이게 별로 이상한 소리처럼 안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와 이거를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하네.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래를 계약서 쓰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판결의 논리대로면 음성적인 정치자금 거래를 처벌할 길이 없어집니다. 온 국민이 본 증거도 무시하고 그걸 피해가는 논리를 만들어낸 판결입니다. 통일교 쪽에서 받은 금품과 관련해서도 우인성 재판장은 당선 직후에 받은 샤넬 가방은 청탁 대가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4월 7일경 802만 원 샤넬 가방 등 수수 관련하여 피고인이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윤영호는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이 샤넬 가방은 차후에 이뤄진 청탁과 관련됐다고 보는 게 상식입니다. 판례를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이라는 기대 아래 금품이 제공되었다면 명시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묵시적 청탁은 인정된다고 합니다. 차후에 청탁을 받았으면 선물을 돌려줬어야 맞습니다. 이번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당선 축하라는 명목으로 아무리 값비싼 명품 선물을 받아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저런 논리라면 이른바 당선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샤넬백 아니라 돈을 줘도 무죄라는 논리밖에 안 돼요. 1억이든 10억이든. 결국 1271만 원짜리 나머지 샤넬 가방 1개와 6220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것만 알선수재로 유죄가 인정됐는데요. 그 형량도 너무 낮습니다. 한 예로 2024년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1억여 원을 받은 브로커는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일개 브로커의 범죄와 대통령 부인이 저지른 범죄의 경중이 어찌 같겠습니까? 그런데도 비슷한 액수의 알선수재 사건에서 김건희 피고인에게 브로커보다 오히려 낮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유무죄를 판단할 때는 권력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똑같이 높고 죄가 있나 없나를 봐야겠지. 근데 일단 유죄로 판단된 다음에 양형을 얼마로 할 거냐 따질 때는 권력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은 다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 권력이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1년 8개월이면 도대체 뭔 짓을 더 해야만 3년 4년씩 나오는 거냐. 한마디로 기존 판례도 무시하고 새로운 범죄의 키를 터주는 괴상한 판결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 요구를 배반하고 오로지 김건희 피고인의 사익만 보살피는 맞춤형 판결입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현행 법까지 왜곡 해석하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풀어준 것과 판박이입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김건희에게만 요리조리 다 피해가면서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이게 마치 윤석열을 지기현이 구속 취소했을 때 그동안 날짜로 계산하는 거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해서 이 사람만 특혜를 준 것과 비슷한 느낌 아닌가. 이번 김건희 판결과 함께 최근 나온 윤석열 한덕수 판결까지 되돌아보면 사법부의 판단은 예측 불허의 복불복 장난 같습니다. 12.3 내란은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위헌 판단을 내렸는데도 법원의 사법적 단죄는 지지부진하고 믿업지 못합니다. 지난 16일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는 등 그동안의 불필요한 논란을 정리한 의미는 있지만 징역 5년이라는 형량은 국민 법감정에 한참 못 미칩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누린 불신의 골은 더욱 깊습니다. 이번 김건희 1심 판결은 그의 버금가는 불신을 심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의 한덕수 피고인 징역 23년 선고가 그나마 법원에 대한 신뢰의 끈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나라를 망가뜨리고 결국 내란과 국정농단이 사법적 단죄의 시간에 이르렀어도 우리 국민들은 또 절망의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판사에 따라 재판 결과가 널뛰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판사가 맡을까? 이 판사는 지기현 판사와 같은가 다른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조마조마 마음을 졸여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일까요?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균질한 판단을 국민들이 기대할 수 없다는 것,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기준을 정하고 안정적 법치를 실현하는 게 사법부의 역할인데 사법부가 널뛰기 판결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꼴입니다. 우리 사법부의 역사가 얼마인데 법리적, 조직적으로 그 정도 역량도 축적하지 못했다니 한심합니다. 우리 사법부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과거 독재 정권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인권 유린에 협력했던 사법부가 민주화 이후에도 국민의 편이 아닌 헌정 파괴, 국정농단 세력의 후원자를 자처하는 모습입니다. 이 판결이 정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김건희만 봐준 게 아니에요. 아까 윤석열도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같이 들어가 있어. 그게 무죄가 또 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 윤석열, 검찰, 이준석, 오세훈 보수 정치 세력을 전부 다 면죄부를 주는 맞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는 굉장히 위험한 잘못된 판결인 거예요. 민주화와 함께 사법 독립성이 주어졌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제멋대로 행사하는 사법 방종의 시대가 됐습니다. 사법부 구성원 다수가 국민의 삶, 상식, 법 감정과 괴리된 채 딴 세상에 사는 것처럼 권한을 휘두릅니다. 판사가 국민의 법감정은 동떨어지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사는 것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 세상을 살고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냥 세상과 문 닫고 사시는 것 같아요. 세상 물정을 아예 모르는 거야. 헌법 수호, 법치 수호, 정의 실현을 향한 의지가 일반 시민보다 한참 뒤떨어진 판사들을 보며 국민들은 제대로 된 판사가 이렇게 없나라는 심각한 의문을 품습니다. 사법부 안에 윤석열, 김건희의 정치 생명을 어떻게든 연명시켜보려는 비호 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꿈틀거립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구체제의 기득권과 한몸이었던 법복 귀족이 연상됩니다. 이런 사법부로는 사회가 유지 존속될 수 없습니다. 프랑스 문호 발자크는 사법 불신은
한 사회의 종말이 시작됨을 알리는 징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불신받는다면 현재의 사법 작동 방식을 깨부수고 다른 기반 위에 재건하라. 그러나 사법에 대한 신뢰는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선 사법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든 지켜야 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과감한 개혁이라도 주저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사회 현상이라든가 세상 돌아가는 게 아무 관심도 없다가 한 사람의 인간사 자체를 판결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사법제도 자체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개혁해야 돼요. 대법관 숫자 늘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가 판사가 되는가라는 문제, 판사는 어떤 판결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라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해야 돼요. 사법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줬어요. 제가 늘 강조한 것처럼 사법개혁, 배심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지기현보다 더한 판사가 나타났어요. 배심제에서 일반 국민이었으면 이거 무죄 선고하겠습니까? 택도 한다는 소리죠. 이런 판사가 많이 있을 거예요, 법원에. 이게 전형적인 법외국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청회 뭐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이번에 딱 보셔서 법외국죄가 필요하구나. 이런 지적에 동의하는 국민이 부쩍 늘어났을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재판을 통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사법부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개혁은 이상적인 담론이 아니라 절박한 현실적 요구입니다.